네, 이번 시간은 20대 청년의 눈높이에서 내년 대선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두 분 모셨는데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님과 그리고 임명묵 작가님 모셨습니다. 자, 먼저 차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 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K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임명묵 작가입니다. 네, 사실 오늘이 이제 대선 경선, 민주당 대선 경선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경선을 많이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텐데 두 분께 좀 공통으로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로 대세가 기울었는데 사실 중간에 터진 대장동 개발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반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고 뭐 여러 이렇게 시도들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뭐라 그럴까 지지율, 지지자들 결집은 더 커진 것 같은데 그 원천은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류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뭐 아무래도 뭐 전투력이겠죠. 사실 뭐 대선은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철학, 뭐 정책으로 뭐 경쟁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언제나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적이 있긴 했었나 하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처럼 유독 뭐 후보자의 인품, 뭐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선거가 있었나 싶기는 해요. 두 진영 모두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덮고 갈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길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런 가능성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임 작가님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민주당 지지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세계 인식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헤게모니를 가져온 어떤 엘리트층이 있는데 그 엘리트층을 민주당 정권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어떤 문제의식과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문재인 정권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물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성이나 이런 면이 좀 결격이 있더라도 더 이런 한국의 적폐라고 여겨지는 집단을 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면은 나는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심리의 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도덕성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도덕성이나 어떤 후보, 어떤 개인의 자질 이런 부분들을 윤리나 이런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사람 혹은 뭐 또 뭐 능력 뭐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두 분이 공통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류 의원님. 이것과 연관된 질문일 수 있을 텐데, 사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이제 진영 논리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시장처럼 명백한 잘못을 했더라도 뭔가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싼다. 뭐 그런 와정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뭐 이런 그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 대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야당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나 뭐 왕자 논란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곤 있지만 사실상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형수 막말이나 아니면 뭐 여배우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흔들림이 없거든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네 편, 내 편을 정해놓고 이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만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덮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더 무서운 거는 그러면 어때서? 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떤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대장동 의혹과 같은 거는 그렇게 그러면 어때? 라고 덮고 넘어갈 때,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넘어갈 때 그때가 더 우리 사회가 더 병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 출석 의사를 밝혔잖아요. 거기서 좀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정치라는 게 뭐 과거에 이제 뭐 총과 칼로 싸우던 걸 이제 말과 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영이 있고 뭐 그런 진영 논리가 뭐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진영 논리라는 이 진영 자체를 좀 문제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진영이 딱 두 개밖에 없다라는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둘이 싸워서 이기면 집권당이고 지면 제1야당이잖아요. 그리고 둘이서 언제나 90% 총선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네 편 내 편 나눠서 끝없이 싸우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러면 정의당과 같은 그 제 3당의 역할이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 보면은 뭐 3당이 있었던 적은 물론 뭐 존재했었으나 크게 이렇게 힘을 발휘했던 거는 최근에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정의당의 이런 그 진영 논리에 빠진 한국 정치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면 좀 더 이 제3지대를 넓혀갈 수 있을까? 그런 의견도 좀 있으신가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정치 개혁이나 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 말이 맞아. 너 이 일 조금 더 해봐. 라는 이제 동의가 구해져야 하고, 그러면 결국엔 이제 저희가 잘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정감사 시즌인데, 뭐 한 1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저는 예를 들어 산자위 소속인데, 그 위원회에서 맡은 바 일을 잘 해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정의당 의원은 위원회가 15개나 되지만 6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을 때 위원회별로 한 명씩 정도는 제3당 의원들이 있으면 뭔가 견제를 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많은 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지를 해주시겠죠.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효능감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 작가님. 그 웩도독이라는 말처럼 이 강성 지지자들이 정부 여당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본 것 같은데, 물론 과거에도 정치 팬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요즘에 일컬어지는 정치 팬덤은 과거에 뭐 노사모나 이런 정치 팬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정치 팬덤이 오늘날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꼭 대선 가도에서 꼭 유리하기만 할까, 어떻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노사모라는 것도 결국에는 PC 혹은 뭐 PC 통신,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최근의 정치 팬덤은 저는 결국에는 스마트폰과는 떼놓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연결이 되고 군중으로서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지지자와 그 다음에 지지하는 정치 세력 혹은 정치인과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이제 마치 아이돌 팬덤처럼 정치권을 이제 형성하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한국만의 현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미국이나 아니면 뭐 서구 뭐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끄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방금 이제 아이돌 팬덤과 같은 그런 양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아이돌이나 좋아하는 연예인, 뭐 스포츠 스타에 대한 팬덤은 좀 맹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뭘 하든지 다 좋아하고 다 지지해주고 그런 게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대한 팬덤인데, 사실 정치적 지지라는 거는 비판적 지지가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정치 팬덤이 한국 정치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는지요? 사실은 이미 많은 문제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라는 것은 결국엔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정치인 내지는 정치 세력을 자신의 어떤 주변 환경 혹은 정보와 이제 비교해가면서 이거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혹은 뭐 자정작용을 이제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팬덤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야구단의 팀인데 그 야구단을 내가 뭐 그 응원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싸움이 났으니까 이제 응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이라든가 뭐 유럽의 포퓰리즘 발언이나 봤을 때도, 그러니까 아직은 다른 나라에서 딱히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게 한국에서도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비판적 지지가 부재한 이런 팬덤이 강해지면서 어쩌면 뭐 소위 말하는 입법 독주, 뭐 이런 독선과 이런 독주 행위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국회 1년여간의 활동을 보면 그 의원님께서 뭐 잘 느끼셨을 테지만, 그 특히 21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 임대차 3법 강행이나 뭐 최근에 있었던 언론중재법처럼 소위 입법 독재라 불리는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결정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서
각종 입법과 정책을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선거에 또 이용하면 어떻게 할까? 뭐 사실 야당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경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갑갑할 때가 조금 있죠. 사실 저는 이제 다수 의석을 뭐 이렇게 뭐 여당이 하는 입법 행위 전체를 뭐 입법 독재라고 표현하는 거에는 조금 반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께서 주신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전에 또 뭐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든 방패로 삼든 만약에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면 저도 함께 찬성표를 던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무슨 짓을 해서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짓을 해서든 통과를 시키면서 정말 또 필요하다고 야당에서도 또 정말 이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당 핑계를 대면서 불가능하다라고 미루고 있을 때면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죠. 누구 하나 죽기 전에는 노인조차하지 않고 그때 그 법이 결국에 이제 유가족 분들이 단식하고 나서야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그 독재 프레임에 조금 신경을 쓰는 건지 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 이제 강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정책이라는 것도 당별로 해석이 다르고 국민들께서도 또 각자의 주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부재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국민들께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소통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아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점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금 그 류원님 말씀하신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중장년층에게도 물론 소통은 중요하지만 특히 20대 유권자들에게 소통은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지지 정당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절대 내가 죽어도 뭐 어떤 당은 지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같은 진영 논리가 좀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활발하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게다가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 이제 피선거권이 만 25세까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투표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대변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무슨 당이니까 뽑아라 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류 의원님은 뭐 지난 1년여의 의정 활동 기간 동안 뭐 소통 측면에서는 좀 많이 활동하신 걸로 저도 좀 알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의 대선 후보들 오늘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민주당 대선 후보들 이렇게 쭉 보면 소통 능력이 좀 어떻다고 보세요? 소통을 좀 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는 굳이 억지로 할 수 없는 어떤 컨텐츠를 억지로 쥐어짜내서 하는 것은 정말 노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거리감만 더 이렇게 늘리는 결과를 준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20대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요즘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 좀 즉흥적으로 그 자신의 어떤 창의성을 활용해서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봐도 막 거창하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막 주변에 매우 많은 카메라와 팀원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거창하게 만든 컨텐츠를 올리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억지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만의 매력으로 또 정책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작가님은 어떠세요? 뭐 지금 대선 후보들 또 유력 정치인들이 뭐 20대에게 다가가겠다면서 뭐 상당히 뭐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유명한 그런 뭐 소위 짤방들이 몇 개 많이 돌았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정말 뭐랄까 좀 인터넷 방송 용어로 말하자면은 찐텐으로 이거를 즐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또 어떻게 좀 꾸며보려고 나왔구나 하는 것인 거는 사실은 금방 아는 거죠. 1초 만에 아는 거죠. 어디서 기획안 올라와가지고 또 억지로 하셨나 보네요, 영감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전화인데 저거를 이렇게 소화한다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 후자처럼 못할 거면은 그냥 진중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래도 20대가 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틱토커에게 이렇게 틱토커의 재능을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좀 재미있으면 물론 좋지만 그래도 억지로는 안 하셨으면 네.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공약과 정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 이런 기본 시리즈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그리고 뭐 야권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쿼터 아파트 뭐 이런 정책을 내놓는데, 사실 이게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를 만큼 뭐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박용진 후보조차 나라 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온 거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복지 정책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모두가 퍼주기에 나서는 건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퍼주다 보면 이게 사실 청년 세대에게 나중에 부담이 돼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임 작가님 어떻습니까?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세출과 세입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건데, 기존의 세출 구조를 바꾸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사회 구조 내지는 뭐 가족 구조, 뭐 공간 구조, 국토의 그런 게 계속 바뀌니까 그거를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런 조정을 할 거면은 이제 어디선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줄이는 것은 당연히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해결해가는 것이 이제 정치인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권을 다시 조정할 것이고 이것을 줄여서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줘야 될 것을 더 넓게 주고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뭐 어디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부재한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포퓰리즘이 계속되는 모습이 뭐 사실 우리나라 정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포퓰리즘이 지속되다 보면 사실 뭐 대중을 선동하고 뭐 세뇌시키고 결국은 어떤 개인의 주체적인 판단, 뭐 자율성 이런 것들을 저하시켜서 우민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그런 뭐랄까요, 지원 혹은 뭐 아니면은 이제 비대면 환경 등등으로 인해서 생활 문화 전체가 변할 거라서 그 이후에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네. 코로나가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뭐 우리 사회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그 이후에 차차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많은 면에서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적응해 있을까 이런 건 뭐 지금부터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은 또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국면을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포퓰리즘 얘기를 하면서 좀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두 분께 이제 똑같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하나씩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좋습니다. 그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공약은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아니 어떻게 뭐 이런 거를 공약이라고 내걸었어, 뭐 나도 좋고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류 의원님? 제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네네.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 왜냐하면 대체로 선거 때 나오는 정책들 다 좋죠. 특히나 민생 정책, 소위 이제 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나오는 것들은 실현만 되면 얼마나 사회가 좋아지겠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행이 되리라는 기대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주거 문제도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을 보십시오. 지금 집 때문에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는가? 대장동 아파트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혹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 곳곳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건설 노동자들은 왜 현장에서 자꾸 다치고 죽어가는가? 집을 그렇게 많이 만든다는데 집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집이 없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데 왜 서민들은 여전히 미래가 불안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분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민주당 후보들은 뭐 어떤 정책이 너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어떻게 실현을 할 건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단계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 설명을 드려야만이 좀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약 자체보다는 그게 어떻게 해야 실현 가능한가 그런 설득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역대 말씀이신 대통령들 그 민생 정책들 다 이행됐으면 우리나라 벌써 살기 좋아졌어요. 네. 네. 위원님 말씀은 이제 말 그대로 공약이 공약에 그쳤다. 네,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자, 임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많이 논해지진 않았지만은 좀 대북 정책과 대외 정책을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이제 승산이 높으신 두 후보분이 현 정권의 대북 정책 및 대외 정책을 좀 계승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평화라든가 뭐 통일 내지는 남북 화합 협력은 좋지만은 현재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성적이 굉장히 초라한데 이것을 이제 역시 이제 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는데 방법론이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계승하겠다는 건지 계승을 해서 긍정적인 건설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좀 이제 의문이 들었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충돌 내지는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한국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대와 청년의 이야기로 조금 논점을 좀 돌려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을 보면 이제 좀 전에 의원님 부동산 정책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청년들의 좌절을 좀 키운 정책들이 유난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소득주도 성장과 뭐 그 외에 어떤 취업과 고용 문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세대의 희망 사다리를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뭐 거대 노조가 너무 기득권화가 되면서 이제 비정규직과 청년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뭐 남의 상대 정파 이야기를 듣기보다 계속 독주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거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대로 괜찮지 않죠. 정의당의 기준에서 보면 사실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양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두 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득권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미친 듯한 경쟁만을 주문하는 것은 두 당 모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뭐 공정 사다리라고 하는 건데 사다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공정하다라는 것도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당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경쟁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대로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대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제 정말 이제 토지가 투기 대상으로 놓여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정신을 담은 경자유전의 뭐 원칙처럼 거자유택, 그러니까 살 사람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정책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네 편 내 편 갈려서 싸우기보다는 이대로 가면 저는 내년 대선까지 계속 대장동으로 불만 타고 정책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결과물들을 좀 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책을 좀 내어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상당히 현실이 어렵고 또 정치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머리 아파지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사태도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해서 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방금 그 류 의원님 표현대로면 두 당은 여야 할 것 없이 기성정치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좀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20대는 내년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기존 정치를 네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조국 사태 내지는 그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20대들이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회의라든가 뭐 불만 내지는 심하면 분노가 이제 크게 확산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 거대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식이 이제 명확한 사람들은 그래도 싫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투표소에 갈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실제 이제 20대들의 어떤 대선 참여 내지는 동향은 일단은 남성층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저는 보수 야당에 더 표를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대 안에서 표심이 그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20대 여성의 표심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점이 좀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이제 임 작가님 말씀에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 표심은 뭐 이럴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질문 좀 추가로 드리면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러니 20대가 보수화된 거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일각에서는 20대가 역사의식이 없다 이런 막말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진보라는 게 원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기성세대가 만드는 기득권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 이게 사실 진보의 이제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회의 많은 자원과 어떤 이런 기회 구조를 그 586 세대가 기성세대가 많이 독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20대한테 보수라고 하는 건 좀 모순 아니냐, 어불성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집권 세력이 그들이 기득권이 된 건 아닌가. 20대 남성의 눈높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집권을 했고 심지어 국회에도 다수당에다가 굉장히 많은 전문직 내지는 고소득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 20대들의 표심이 이동한 것은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인데 근데 그 전에 물어보자면은 사실은 20대 남성들은 심지어 조국 사태 이후에 치러진 선거인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더 많이 찍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17년, 18년은 말할 것도 없고 20년 총선에 비해서 21년 지방선거 때 갑자기 몰표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내지는 세계관 자체가 전부 다 보수적으로 바뀐 것이냐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던 두 당의 두 담론, 산업화나 민주화라는 어떤 큰 어떤 그림이 그 이후의 세대로 올수록 점점 더 옅어진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세대는 아니 무조건 이 정당 혹은 이 세력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 밑에 세대로 내려올수록 그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알아서 선택할 건데 왜 이쪽을 선택하면은 보수고 이쪽을 선택하면 진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 이제 좀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임 작가님께서는 20대 남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그 류현님께서는 20대 여성의 입장에서 요 관련 이야기를 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떤 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뭐 전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했을 때 저는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내려놓기는커녕 어떤 비판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비판조차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사이버 불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행동들에 조금 질려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뭐 민주당이 우리 삶을 또 책임져 줄 수 없어. 뭐 좋은 일자리 뭐 그리고 내가 내 한 번 누일 이제 주거 집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해줄 것인가를 살펴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성층이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를 많이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 점은 이제 좀 성평등과 관련해서 좀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모습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 여성 정책 발표하신다라고 해놓고서는 사실 그렇게 뭐 와닿는 정책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강간죄 개정 같은 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는데 싹 빠지고 이제 조금 자극적인 내용들로만 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여성들의 삶을 보수당이 좀 바꿔주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질문에 이제 답변에 좀 연장선에서 좀 여쭈면 국회에서 사실 이 청년들 또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대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건 뭐 많아요. 되게 많은데 과연 저게 얼마나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걸까? 이런
의구심도 또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정말 위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들러리를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와중에 류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약, 정치인으로서 진짜 청년들에게 있어야 할 공약, 뭐 정책, 정치 어떤 걸까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어때야 하는가? 평범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충분히 잘 살고 과거처럼 일단 성장이 있어야 늘 나눌 것도 있었던 과거와는 지금 달리 부의 분배를 잘 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삶 평균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비정규직이고 무주택자이고 학자금 대출을 진 채로 사회에 나와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10년 후에도 그러니까 10년 후의 미래에도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게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평균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당연히 내어 놓아야겠죠. 지금 저는 이제 공정한 경쟁하는데 저는 그 경쟁이란 말이 이제 진리거든요. 우리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평범한 시민이 평범하게 노력을 했을 때 당연히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내 한 번 누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어 놓으셔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은 사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뭐 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이런 것들 다 가진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진 채로 새롭게 더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집을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진 분들이 계속 집을 사기 때문인데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청년들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을 것이고 내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없는 정치인을 청년들은 지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또 깊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실 고성장 시대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질서와 규칙과 지금처럼 이게 저성장이 공고화된 시대는 달라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좀 청년들을 위해서 좀 내려놔야 한다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토론도 또 논쟁도 필요할 것이고 타협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의당과 그리고 류 의원님이 좀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벌써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흘러가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공통으로 두 분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2022년 내년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게 이명국 작가님부터 먼저. 저는 제3의 시대라는 것이 내년에 시작될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결국 한국이라는 사회는 군부 내지는 뭐 산업화 세력의 어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지킴으로써 이제 성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 세력이 국가를 이제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단계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청년층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그런 것들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당연하게 생각한 세대들이 지금 사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뭐 산업화를 해야 돼, 뭐 민주화를 해야 돼 같은 것들이 와닿지가 않는 것이고 기성세대 안에서도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이 효능감 내지는 어떤 뭐랄까 유효한 메시지로 다가오기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제 성숙한 단계에 올려놓은 한국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금 총체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던 시각이 좀 부재한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다음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그건 좀 알 수 없지만은 다음 대선이 어떤 식으로 끝나더라도 결국 그 질문은 계속해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류 의원님.
네, 이제 6시가 돼서 결과를 보러 가야 하잖아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에 이제 취지가 다 들어있다고 보는데요. 평범한 시민의 평범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멀게 느끼고 있는 노동과 정치, 사실 우리 일상이고 일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또 가깝게 느껴야 되는데 멀게 느끼고 있잖아요. 정치도 멀고 혐오스럽고 노동 또한 그렇게 느끼는데요. 지긋지긋하고 사는 게 그런 거다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입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가 지긋지긋하시더라도 끝까지 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대선을 이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네 편 내 편 나눠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책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대를 대표하는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저희가 배종찬 소장과 그리고 이상민 위원장의 인터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경선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